안녕하세요. 책길 소작가 TV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책 3권을 나란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지음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 3대 거장 아들러의 진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용기의 심리학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는데요.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알프레드 아들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구스타프 융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 카네기나 스티븐 코비 등과 같이 자기개발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자기개발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날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론을 내놓았습니다. 아들러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천년의 도읍으로 번성을 누리던 옛 도시 외곽에 한 철학자가 살았다. 그 철학자는 세계는 아주 단순하며 인간은 오늘이라도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득이 가지 않은 청년은 철학자를 찾아가 진위를 따져 묻기로 했다. 번뇌로 가득한 그의 눈에는 세계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런데 행복이라니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입니까? 그렇네. 세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곳이고 인생 역시 그러하다네.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 제 인생이나 선생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단순하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일세. 좋습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방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 번째 이유는 선생님과 충분히 납득이 될 때까지 의견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이 그 지론을 철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바람결에 선생님에 대한 평판이 들려오더군요. 이곳에 괴짜 철학자가 살고 있는데 간과하기 힘든 이상론을 떠들고 다닌다고요. 자고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로서는 어느 하나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드리려고요. 불편하십니까? 아니, 대환영이야. 나도 마침 자네와 같은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배우고 싶던 참이라네.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의견을 덮어놓고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의 지론이 옳다는 전제하에 그 가능성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 역시 단순하다. 만약 이 태제에 얼마간의 진리가 포함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나 해당되겠지요. 아이에게는 근로나 납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혹한 현실은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계는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세계는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라는 현실을 매정하게 보여주고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던 온갖 가능성이 불가능성으로 반전됩니다. 행복한 낭만주의의 계절은 막을 내리고 잔혹한 리얼리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 재미있군. 그뿐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히고 수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일, 가정, 사회적 역할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차별과 전쟁, 빈부격차 같은 사회의 온갖 문제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계속 해보게. 그나마 종교가 힘을 가졌던 시대라면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이며 세계이며 전부였으니까요. 그 가르침에 따르기만 하면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종교는 힘을 잃고 신에 대한 믿음도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불안에 떨고 시기와 질투심만 가득하게 되죠. 하나같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세계가 단순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은 같네.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도 그러하지. 어째서요? 누가 어떻게 봐도 세계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네. 자네가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기 때문일세. 제가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가 보는 세계와 내가 보는 세계는 달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세계일 테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도 저도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자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우물물을 마셔본 적이 있나? 우물물이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이 우물물을 끌어다 써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할머니 댁에서 마시는 차가운 우물물은 참 꿀맛이었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한다네. 이것은 누가 측정하든지 똑같은 객관적인 수치지. 하지만 여름에 마시는 우물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시는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네. 온도계는 늘 18도를 유지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이지. 요컨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착각하게 된다? 아니, 착각이 아닐세. 그때 자네가 우물물이 차갑다거나
따뜻하다고 느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네.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주관에 지배받고 있고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지금 자네의 눈에는 세계가 복잡 기괴한 혼돈처럼 비춰질 걸세. 하지만 자네가 변한다면 세계는 단순하게 바뀔 걸세. 문제는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네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라네. 내가 어떠한가요? 그렇지. 어쩌면 자네는 선글라스 너머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가 어둡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다면 세계가 어둡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벗으면 되네. 맨눈에 비치는 세계는 강렬하고 눈이 부셔서 절로 눈을 감게 될지도 모르네. 다시 선글라스를 찾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을까?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게 관건이지. 용기요? 그래, 이것은 용기의 문제라네. 좋습니다. 반론할 말이 산더미 같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변한다면 세계도 단순하게 변할 것이라고요. 물론이지. 인간은 변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행복해질 수도 있지.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세게 나오시는군요.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선생님, 당장 논박해드리지요. 나는 피하지도 숨지도 않을 걸세. 천천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지. 자네는 인간은 변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인가? 변할 수 없고 말고요. 실제로 저 자신이 변하지 못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걸요. 하지만 동시에 자네는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물론입니다. 만약 변할 수 있다면, 지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선생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제게 무릎 꿇을 수도 있겠지만요. 좋아, 재미있는걸. 자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학창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르는군. 내게도 진리를 구하려고 철학자를 찾아다니던 혈기의 왕성한 시절이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요. 지금까지 나는 제자라는 것을 둔 적이 없지.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네. 하지만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이래, 그리고 또 하나의 철학을 접한 이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네와 같은 젊은이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군. 또 하나의 철학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 저쪽에 있는 서재로 가세. 긴 밤이 되겠군. 뜨거운 커피라도 마시자고. 서재로 간 청년은 구부정한 자세로 서재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왜 그토록 철학자의 지론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 출신이나 학력, 외모에 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해 늘 자기 혐오에 빠졌다.
청년에게는 철학자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소리로 들렸다. 좀 전에 또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의 전공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 10대 시절부터 쭉 그리스 철학과 함께 했지.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지의 거인들과 말일세. 현재도 플라톤의 저작을 번역 중인데 고대 그리스에 대한 탐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걸세. 그러면 또 하나의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20세기 초엽에 창설한 전례 없는 새로운 심리학이라네. 현재는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부르지. 의외인데요? 그리스 철학 전문가가 심리학을요? 다른 심리학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과 뿌리가 같은 사상이자 학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네.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이라면 저도 조금은 배운 게 있어서 압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연구 분야죠. 그래, 프로이트와 융은 꽤 유명하지. 원래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운영하는 빈 정신분석 협회의 핵심 일원으로 활약했던 인물일세. 하지만 학설상의 대립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심리학을 제창했지. 개인 심리학이요? 생소한 명칭인데요. 말하자면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의 제자라는 겁니까? 아니, 제자는 아닐세. 많은 사람이 오해하니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군. 연령대가 비교적 비슷해서인지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대등한 연구자로서 관계를 맺었네. 이 점이 프로이트를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융과는 다르지.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면 프로이트와 융의 이름만 거론되는데 세계적으로는 프로이트, 융과 나란히 3대 거장으로서 아들러의 이름도 반드시 언급된다네. 그렇군요. 제 지식이 짧았습니다. 자네가 아들러를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아들러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네.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들러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힐지 모른다. 그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네. 아들러파의 존재 자체가 잊혔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일개 학문에서 탈피하여 사람들의 상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과 자기 관리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도 아들러를 가르켜 평생을 바쳐 인간과 그 잠재 능력을 연구한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소개했고, 그의 저서는 아들러의 사상이 짙게 반영되어 있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아들러의 사상과 엇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네. 다시 말해 아들러 심리학은 고루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진리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시대를 100년 앞섰다고 평가받은 아들러의 사상을 우리는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그의 사상이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앞으로 선생님이 그리스 철학뿐 아니라 아들러 심리학인가 뭔가 하는 관점에서 지론을 펼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철학자입니까? 심리학자입니까? 나는 철학자일세. 철학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지. 그리고 내게 아들러 심리학은 그리스 철학과 동일 선상에 있는 사상이자 철학이라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처음에 나누었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먼저 변하는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길 가는 사람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왜 모두가 변하고 싶어 할까요? 답은 하나, 그 누구도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단히 변할 수 있다면 굳이 변하고 싶다고 바라지 않겠죠. 인간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하게 해주겠다고 꾀는 신흥 종교나 수상하게 짝이 없는 자기계발 세미나에 속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묻겠네. 자네는 왜 그토록 완고하게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벌써 몇 년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애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도 갖길 원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그 친구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해요. 일종의 신경증이죠.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못하는 겁니다.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그 친구의 과거사나 집안 사정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친구의 과거에 트라우마인지 뭔지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군. 물론이지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럼 자네 말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에 있다고 하세.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서 애정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말일세. 있을 법한 얘기 아닌가? 흔히 있는 일이죠. 모르긴 몰라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자네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네.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고 말일세.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 과거의 사건이 인간의 현재를 규정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모두 자네의 친구와 같은 결과, 즉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원인이 결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든다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결정론에 도달하게 되네. 즉,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전부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지 아닌가? 그러면 과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입장이네. 일찌감치 대립점이 명확해졌군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 친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선생님은 과거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집안에 틀어막히게 된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분명히 설명이 안 되지.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본다네. 현재의 목적이라고요? 그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세. 거꾸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다시 말해 그 친구에게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먼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거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적론이라고 한다네. 그런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를 지어내다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 친구가 꾀병을 부린다는 말씀입니까? 꾀병이 아닐세.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진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두통을 겪거나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도 하지. 하지만 그런 증상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어낸 거라네. 말도 안 돼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혼동하지 말게. 원인론과 목적론은 다르네. 자네는 모든 것을 원인론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 원인론을 맹신하면서 사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네.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대체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령 자네가 감기로 심한 열이 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고 하지. 의사는 환자분이 감기에 걸린 것은 어제 옷을 얇게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네. 그렇다면 자네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그럴 리가요.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든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증상입니다. 의사라면 약을 처방하든 주사를 놓든 뭔가 전문적인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원인론에 입각한 사람들, 이를테면 일반적인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는 그저 당신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과거에 그 일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할 뿐이야. 나아가 그러니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라고 위로하는 걸로 그치지. 쉽게 말해 트라우마 이론은 원인론의 전형일세.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트라우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요? 단연코 부정하네. 세상에, 선생님은 아니 아들러 심리학의 대가라면서요. 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하네.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이지. 분명히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이해하기 쉬운 인과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일세.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말이지.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네. 분명히 영향이 남을 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은 제 친구가 좋아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지금의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지. 가령 그 친구가 나는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네. 어떤 목적입니까?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하는 목적이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낸 걸세. 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문제는 그거라고요. 자, 자네가 부모라고 가정해 보세나. 만약 자네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면 자네는 어떨 것 같나? 그야 물론 걱정하겠죠. 어떻게 해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문제는 그 점이라네. 밖에 나가지 않고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해주지.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해주지.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의 다수가 돼.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남보다 못한 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아. 이런 일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네. 그럼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제 친구는 목적을 성취했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야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고 있네. 그것이 목적론이지. 저의 인생책 두 번째는
책 제목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돌아오지 않는 길이라는 책으로 20여 년간 큰 주목을 받아온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그 외에도 다수의 저서가 있는 모건 스커펙입니다. 모건 스커펙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 책의 목표에 대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심각하게 취급하도록, 그리하여 인간의 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이 책 속의 한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정부 행정직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거기서는 일반 치료는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따금씩 사람들을 만나 간단한 자문을 해주곤 했는데 대개 그들은 고위급 정치가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알씨였다. 알씨는 자기 아들 로저 일로 나를 찾아왔다. 로저는 한 달 전에 15살이 된 남자아이였다. 교회의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학년 말 고사가 끝났을 때 생활지도 선생님으로부터 알씨 부인에게 연락이 왔다. 로저가 진학은 할 수 있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늘 그러하듯이 나는 정식 환자인 로저를 먼저 만나보았다. 그는 멋진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지만 아직도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키만 껑충하고 왠지 어설픈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 생기 없는 눈동자. 로저는 분명 행복한 아이는 아니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다. 또 자신이 지금 우울한 상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말로는 자신의 삶은 다 괜찮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아이들한테 곧잘 사용하는 게임의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나는 책상에서 장식용 병 하나를 집어들고서 그에게 얘기했다. 이것이 마술병이라고 해보자. 이것을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아무 것이나 원하는 것 3가지를 들어주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이면 다 되지. 너는 무엇을 주문하겠니? 스테레오를 주문할 것 같아요. 그래? 아주 멋있는 걸 골랐는데 아직도 2가지가 남아있지? 이번엔 좀 큰 걸 주문해보면 어때? 불가능한 것이라고 빼지 말고 이 요정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디 내가 진짜로 가장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볼까? 오토바이도 되나요? 그는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그래도 지금껏 보여왔던 무감각보다는 좀 더 나아진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물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어떤 접근보다도 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다. 물론 아주 멋있는 건데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다. 큰 걸 한번 생각해봐.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것으로 말이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요. 나는 너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얘기의 수준이 뭔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튀어 올랐던 것이다. 마음속으로 일이 잘 돼 나가기를 빌었다. 정말 재미있는 걸 선택했는데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는 웅얼대듯 말했다. 지금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딴 학교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학교도 괜찮아요. 그러면 집에서 나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 집에 너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든가 해서 말이야. 집도 괜찮아요. 이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공포가 스며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엄마 아빠에게 기숙사 학교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봤니? 지난 가을에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구나.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든. 안 된대요. 안 돼? 왜?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 괜찮았어요. 나는 첫 면담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었다. 로저가 치료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될 만큼 충분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서다. 나는 그에게 잠깐 부모님하고 얘기를 나눈 뒤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RC 부부는 40대 초반의 아주 세련된 부부였다. 표현도 명확하고 차림새도 흠잡을 데가 없으며 집안도 아주 부유한 것 같았다. 박사님, 이렇게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이 하얀 장갑을 우아하게 벗으면서 말했다. 박사님 명성이 아주 자자하시더군요. 여러모로 무척 바쁘실 줄로 압니다. 나는 그들에게 로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이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박사님을 뵈러왔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이렇게 박사님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빠르고 유창하면서도 스스럼 없이 쉽게 반응을 바꿔가면서 그들은 서서히 로저와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었다. 로저는 문제의 3학년이 시작되기 직전 테니스 캠프에 가서 여름을 재미있게 보냈다고 한다. 집에 돌아와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정상적인 아이였다.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상태도 정상이었고 출산도 정상이었다. 어렸을 때 먹는 것 갖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배변 훈련도 정상이었다. 친구 관계도 정상이었다. 집에서 긴장할 일도 별로 없었다. 결혼 생활도 둘 다 행복했다. 물론 어쩌다가 말다툼은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로저에게는 10살짜리 여동생이 있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다. 그들 남매는 서로 투닥거리기는 했지만 보통을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었다. 로저가 오바노스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이 일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다만 그의 성적 문제는 하나의 미스테리였다.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들과 면담하는 일은 참 재미있었다. 그들은 묻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얘기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 무엇이 로저를 괴롭히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해도 그래도 몇 가지 짚히는 것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부인이 대답했다.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도 물론 해봤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이 잘 다닌 걸로 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애들이란 하도 잘 바뀌니까 걔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마음에 안 들어 할지도 모르지요. RC도 거들었다. 예, 우리는 그 애를 가까운 카톨릭 학교로 진학시켜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학교는
저쪽 끝에 있는데 학비가 무척 비쌉니다. 두 분은 카톨릭 신자이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성공회에 나갑니다. 그저 로저가 카톨릭 학교의 기울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알씨의 말이었다. 거기에 부인도 덧붙였다. 아주 명성이 자자한 학교죠. 혹시 로저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면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알씨가 대답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물론 박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무척 많이 들 겁니다. 요즘 기숙사 학교의 학비 책정이 정말 지나칩니다. 잠시 짤막한 침묵이 있은 뒤 내가 입을 열었다. 로저가 나한테 지난 가을 엄마 아빠에게 기숙사 학교로 가도 되느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알씨는 잠깐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때 알씨 부인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여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때 당신과 나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봤었잖아요. 알씨가 끄덕거리며 말했다. 그랬지, 맞아, 박사님. 박사님이 저희한테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저는 요즘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로저에게 성적 문제가 생긴 이후 말입니다. 그때라면 저희는 꽤 신중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안 된다고 하셨지요? 이번에는 알씨 부인이 말을 받았다. 글쎄요, 편견일지 모르지만 남편과 저는 애들은 어렸을 때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기숙사 학교로 가는 이유는 부모가 애들이 집에 없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애들이란 안정된 좋은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박사님? 다시 알씨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여보, 박사님께서 그게 좋다고 하신다면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잖아? 어떻습니까, 박사님? 로저를 기숙사 학교로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졌다. 알씨 부부에게는 틀림없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였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이 기숙사 학교로 보내달라고 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거짓말이요 이장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치는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전체를 그 조그만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서 끌어나가야 하는가? 나는 그 가정에는 로저가 집을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할 만큼 뭔가 확실히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짐작되었다. 그게 바로 로저가 기숙사 학교를 원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나는 기숙사 학교가 로저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시켜 말해줄 수 있을까? 게다가 그들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의식하고 있는 터였다. 그들은 왜 그렇게 돈 드는 걸 의식하고 있을까? 내 대답을 기다리던 알씨가 물었다. 해결되겠습니까? 첫째, 로저는 지금 우울한 상태입니다. 왜 우울한지 저도 모릅니다. 그 또래의 애들은 대개 자기가 왜 우울한지를 잘 말하려들지 않지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보통 오랜 시간과 많은 작업이 요구됩니다. 어쨌든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가 우울하다는 한 증상이고, 그가 우울하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뭔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로저를 기숙사 학교로 보내는 것이 그 조치나 또는 적어도 조치들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다는 그 기숙사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지금도 로저의 마음은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의 이 바람을 부모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이해된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했다. 만일 부모님께서 당장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로저를 기숙사 학교로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의 문제를 갖고 오는 10대 아이들을 면담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들 가운데 하나로 심리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로저에게 마샬 레븐슨 박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심리학자인데 심리검사에 능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진단 및 정신치료를 전문으로 하십니다. 그러자 R씨가 물었다. 레븐슨이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유태인 이름 아닙니까?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군요. 사실 이 분야 사람들의 반 정도는 유태인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모르시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편견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번엔 부인이 물었다. 그분이 심리학자라고 하셨죠? 그분에게 정신치료 자격증이 있나요? 정신과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우리 로저를 맡긴다는 것은 왠지 꺼림칙하군요. 레븐슨 박사의 자격증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 못지않게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심리학자를 만나는 것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듭니다. R씨가 대답했다. 아이들 일이라면 돈은 문제가 안 됩니다. 부인이 장갑을 끼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그 레븐슨 박사라는 분 괜찮을 것 같군요. 나는 로저를 다시 만나 내 권유의 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레븐슨 박사를 만난다면 거기서 심리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느 회의석상에서 마샬 레븐슨을 만났다. 나는 로저의 일을 물어보았다. 로저의 부모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로저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내 짐작이 틀렸다. 첫 만남 후 7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자문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주중에 하루를 잡아 R씨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고등학교의 교장 메리 로저 수녀로 되어 있었다. 그 편지에는 학교에서 사시는 연로한 은퇴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로저가 반 아이 하나와 함께 글쎄 그 제롬 신부님의 방에 들어가 시계와 그 밖에 몇 가지 개인 소유물들을 훔쳤다는 것이다. 약속한 날이 되어 로저 가족이 찾아왔다. 나는 이번에도 로저를 먼저 만났다. 전과 똑같이 그는 우울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엔 좀 더 무표정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의 태도에는 뭔가 씁쓸한 것 같으면서도 꾸며낸 듯한 허세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자신이 왜 노신부의 방을 몰래 들어갔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제롬 신부님은 어떤 분이니? 어쩌면 너는 정이 그리웠는지도 몰라. 더 많은 정을 찾아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겠어?
로저, 지난번에 너한테 심리학자 레븐슨 박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가 보았니? 아니요. 정말 이상하구나. 의사의 권고를 듣고 갔는데 너나 너의 엄마 아빠는 그것에 대해선 다시 입 밖에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니? 또 그때 내가 기숙사 학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너와 엄마 아빠 사이에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었니? 아니요. 엄마 아빠는 나더러 그냥 성 토마스 고등학교로 가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기회가 온다면 기숙사 학교로 가고 싶니? 아니요. 지금 이 학교에 그냥 있고 싶어요. 팩 박사님, 제가 이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꼭이요. 왜 남아 있기를 원하니? 잘 모르겠어요. 그곳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다. 로즈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도 자기들이 너를 좋아하고 내가 그 학교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쓰셨더구나. 너도 남아있기를 원한다니 교장 선생님께나 부모님께나 나도 그렇게 권고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말씀에 내가 지진아들과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뉴욕 여행은 어땠니? 여행이라뇨? 로저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신장애 주재 회의 때문에 뉴욕을 다녀오지 않았어?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기금 후원을 받아 가게 됐다던데 그 나이에 그런데 뽑혔다니 내가 보기에는 적잖은 영광이라 생각하는데 그 회의는 어땠니? 난 가지 않았어요. 안 갔다고? 얼떨결에 그렇게 되묻고 나니 불현듯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간 것인지 직감적으로 와 닿았다. 로저를 만난 뒤 그들 부부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자 부인이 격식을 차려 말했다. 박사님, 이렇게 다시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장갑을 벗은 그녀가 미소를 머금으면서 말을 이었다. 저희야 여기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로저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데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지요. 교장 선생님 편지는 받으셨겠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알씨가 말을 받았다. 집사람과 저는 얘가 혹시라도 길거리에 나가 무슨 사고라도 치는 게 아닌가 싶어 무척 걱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박사님 권고를 받아들여 그 소개해 주신 심리학자를 찾아갔어야 했나 봅니다. 이름이 뭐였죠? 좀 이국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레븐슨 박사입니다. 맞아요. 그때 얘를 레븐슨 박사에게 보내는 거였는데 알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그때 박사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은 로저 본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인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저의 인생이다. 뭐 대충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님께서 로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우리는 그 애가 아무런 말이 없길래 아, 가고 싶지 않은 거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다그쳐서 보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부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로저의 자존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걔는 그때 이미 성적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학자를 만나보는 것이 로저의 자존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해 봐야만 했던 거지요. 박사님, 젊은 사람들한테 자존심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녀는 매력적인 미소로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이야기였다. 이제 이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자기들이 나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일은 나와 로저의 잘못으로 돌려지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성 싶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로저가 물건을 훔친 사건과 관련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짚이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알씨가 대답했다. 전혀 없습니다. 박사님, 물론 로저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애도 써봤습니다만 잘 얘기하려 들지를 않아서요. 저희는 짚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닌 밤중에 혼두깨격이죠. 훔치는 것은 대개 화가 났을 때 하는 일입니다. 혹시 최근에 로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화가 났다든가 학교에 화가 났다든가 아니면 부모님께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요. 부인이 대답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박사님. 그 사건이 있기 전 한 달 사이에 부모님과 로저의 관계 속에서 혹시 로저가 화를 낼 만했다던가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시 부인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박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휴가 중에 정신장애 주제 회의로 뉴욕에 간다니까 부모님께 그 시기가 탐탁치 않게 여겨졌으리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알씨가 대답했다. 가봐야 제 방 정돈하나 못할 거 아닙니까? 방 청소 좀 잘 하라고 귀가 따갑게 얘기해도 로저는 생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제 방 청소도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대사로 파견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은근히 부하가 났다. 주말에 다녀오는 뉴욕 여행이 해외 대사 파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정리정돈에 대한 그 기대도 제가 보기엔 썩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또래 남자 아이들 중 방을 깨끗이 해두고 사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라면 오히려 깨끗이 해두고 사는 아이들을 걱정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매우 가치 있는 분야에서 순전히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소중한 회의 참석의 기회를 얻게 된 마당에 그런 이유 때문에 참석을 막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부인이 이번에는 부드럽게 심지어 애교까지 부리면서 말했다. 박사님, 실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로저가 그런 지진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본인한테 좋은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는 정신적으로도 악한 애들이 의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힘이 쭉 빠졌다. 알씨가 말을 이었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뭔가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뭔가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녀석은 이제 공공연한 범죄자가 될 판입니다. 여름에 왔을 때 걔를 기숙사 학교로 보내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권하고 싶으십니까, 박사님?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 로저를 데리고 레븐슨 박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숙사 학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합니다. 로저는 지금 다니는 학교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로저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면 그 애에게 퍽 큰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조치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도 로저를 데리고 레븐슨 박사를 찾아가 보라고 한 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씨는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 내내 맨 처음 그 자리 아닙니까, 박사님? 그보다 더 결정적인 권유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로저도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죽음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더니 알씨의 얼굴에 재미있다는 듯한 엷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왜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궁금해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화를 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두 분에게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두 분이 로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먼저 정신치료를 받는 것만이 로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씨가 계속하여 침착하고 세련되게 얘기했다. 박사님의 그 권유가 제게는 정말 흥미롭군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직업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집사람 역시 성공한 편입니다. 로저만 빼고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사람은 지역 사회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위원회 위원이고 매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왜 저희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정말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아픈 사람은 로저이고 두 분은 건강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인이 거들듯 얘기했다. 박사님, 지금 우리 이이가 하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혹시라도 로저의 문제는 피를 타고 유전이 된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걔한테 전해져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과는 언제나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들을 쳐다보았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은 로저의 문제가 치료 불능이란 그런 이야기입니까? 맞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두 분께서 자신들에게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는 마음보다는 로저의 문제가 치유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으려는,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의 아들을 단념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알씨 부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가 로저를 다시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몇 분을 로저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 로저는 아직도 지갑 안에 내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메리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로저가 성 토마스 고등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겠다고 로저에게 전했다. 또 부모님에게 그를 데리고 레븐슨 박사를 찾아가 보라고 다시 권해드렸다는 얘기도 해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로저,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전적으로 내 문제만은 아니야. 너의 부모님께도 내 문제 못지않은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는 부모님이 너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부모님과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도움들을 부모님이 잘 받으려 할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예상했던 대로 로저는 헤어질 때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3주 후 내겐 수표 한 장이 배달되었는데 쪽지가 동봉돼 있었다. 아주 분위기 있는 편지지 위에 쓴 RC 부인의 편지였다. 박사님께 지난달 저희의 청을 듣고 즉시 다시 저희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박사님이 로저에게 보여주신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의 권유에 따라 로저를 기숙사 학교로 보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청소년 사관학교인데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로 평판이 자자한 학교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이 잘 되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C 부인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후 로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지금은 25세가 되었을 것이다. 가끔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곤 한다. 악을 논함에 있어서 따라다니는 한 가지 어려운 요소는 그 미묘성 또는 교활성이다. 세 번째, 저의 인생책은 변화경영 전문가로 소개되어 있는 구본영 저자의 책인데요. 이 책은 저 자신에게 목같이 단단히 박힌 한 문장에 깊은 감동을 준 책인데요. 그 문장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인 그대 스스로를 경영하라 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자 하는 문장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을 대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운 좋게 좋은 환경이 와야 된다고 하는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반면에 지금은 자신에 대해서 삶을 좀 더 자발적이고 주동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작가가 되고 개인 브랜딩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나에게 준 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서 소개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는 저의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왕따나 소외감 등을 주로 경험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원인이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움을 직면하기 싫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일 수도 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상처받아서 그렇다는 원인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적 증상이라는 목적론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훨씬 마음이 편해졌고 직면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관계 회복이 많이 되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은 지금 다시 읽어보아도 너무 생생한 인간 근원적인 마음속의 미묘한 악을 보여주기 때문에 책 속으로 빨려들듯 읽게 되고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아주
잘 읽히는 그러한 책이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로저의 사례에서 로저의 부모님의 양상이 나의 성품적인 양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고요. 무조건 동경만 했던 타인들의 삶도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게 한 책입니다. 자, 이제 구본영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들어가겠습니다.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시작하라. 미래의 부를 획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피고용자로서의 직장인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과거의 관계를 죽이지 않고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비존재로 바뀌는 무서운 변환이다. 종말이라는 죽음의 이미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설다. 실존 철학자들은 무나 비존재가 불안의 원인임을 강조한다.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현실은 없다.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장님이 되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집을 떠나라. 그러면 집에 도착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라. 그러면 살게 되리라. 장자가 이른바 나를 잃었다고 한 것은 참 나가 껍데기의 나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어떤 사회의 문명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거의 난파할 지경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말했다. 나를 잃음으로써 나를 되찾는 것은 모든 지혜의 공통된 메시지이다. 개인의 혁명은 자신의 껍데기를 죽임으로써 가장 자기다워질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자기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변화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핵심을 발견하려는 열심이며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이다. 이 책은 자신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조직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혁명의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다. 하는 것이다. 나이키의 창립자 필 라이트는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계명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남보다 우월하기 위해서는 모범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삐딱한 반항아가 되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상이 수용하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르다가는 한 번도 세상을 앞설 수 없다는 말이다. 세상과 문명의 틀을 넘어서라는 것이다. 나이키의 좌우명처럼 일단 한번 해보라는 것이다. 승리자들은 약간은 미쳐있다. 미쳐있다는 것, 뜨겁다는 것, 그것이 모든 승리자들의 공통점이다. 나이키는 신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판매한다고 말한다. 삐딱하다는 것은 무절제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부 세계의 질서보다 자기 세계의 질서에 더 충실하다는 뜻이다. 그대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간도 모두. 우리는 자기 내면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렌드 연구가이며 마케팅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페이스 팝콘은 원래 이름은 페이스 플로트킨이다.
팝콘은 영화를 볼 때 커다란 종이봉지에 넣고 먹는 바로 그 옥수수 뻥튀기를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다. 페이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기 내면의 이름을 찾아야 해요. 현재의 이름이나 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으면 안 되죠. 이런 혁명은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 속에서 그 트렌드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녀에게 있어 트렌드란 혼동의 세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질서인 것이다. 다양하고 한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인생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수식어로 정리한 것이 바로 트렌드이다. 페이스 팝콘은 일상에서 발견한 진부한 사물의 의미를 주입하여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골수 속에 있는 자신의 것만 남기고 다 버려라. 우리는 다르다. 오직 다를 뿐이다. 앤디 워홀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360도를 돌아가며 본다. 인생을 살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삶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다르다. 오직 다를 뿐이다. 우열이 있지 않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티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내보내고 나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다. 이것은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원만하고 매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우선적 기초가 된다. 우리는 매우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서로 다른 배합률로 섞어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고 기질이다. 당신의 피와 골수에 흐르는 그것만이 그대의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마음에 드는 암컷을 만나면 잘 보이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한다.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기도 하고 몸을 비비 꼬며 춤을 추기도 하고 목청을 돋워 노래를 하기도 한다. 보다 실리적인 놈들도 있어 암컷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잡아다 주기도 한다. 그들은 구애를 위해 자신의 강점을 한껏 이용한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 다르다. 친구 같은 남녀 사이에서는 위트 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다가도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나타나면 어눌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망설여진다. 인간은 대체로 구애할 때 자신의 강점보다는 자신의 약한 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한 동물이다. 자기의 타고난 모습대로 살 수 있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 신이 나는 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시간과 더불어 함께 원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진다는 것은 행복이다. 나는 그동안 많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보아왔는데 대체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획일적인 패키지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차면 초등학교에 들어가 단 한 가지 모델밖에 존재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과 과정을 따라가듯이 말이다. 우수한 재능을 가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받아쓰기 100점을 받지 못한 이유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는가?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내향적인 사람이 20년간 세일즈맨을 했다면 그동안 그의 마음고생이 어떠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이 외향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의 직업은 그가 쾌활하고 시원시원하고 대인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사람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려고 애써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해오면서 그의 마음은 늘 불편했을 것이고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때로는 스스로를 모면했을 것이고 늘 적당히 하는 데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20년의 일상조차 그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기는 어렵다. 사람은 태어난 성격 그대로 바로 그 사람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이란 사회나 조직이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는 미덕을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각자에게는 그에게 맞는 직업과 일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개발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돈과 열정, 시간과 영혼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몰두하라. 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피와 골수에 흐르는 그것만이 그대의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것 역시 갈고 닦으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과제는 가장 자기다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50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한다.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같은 기도를 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그가 했던 기도문은 이런 것이다. 전능하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혜가 저에게 명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이 짧고 평범한 기도가 그를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비범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짧고 평범한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보았다. 이 땅에 저를 보내신 이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게 허락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새로운 최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느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저 해치워야 할 지루한 일상적 일정밖에 없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열정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없다. 매일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자신은 스스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능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격려해 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을 비난하는 것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까미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관용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만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선의 지금이 곧
곧 최선의 미래로 가는 길이다. 바라는 미래는 지평선 너머에서 갑자기 마술처럼 나타나 당신을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 이제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다시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이제 가장 나답게 살 것이라고 다짐하자.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은 재능일지라도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